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님께 뵙겠습니다. 수년 동안 그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들은 금융회사가 수익을 우선하면서 위험을 축소하거나 왜곡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고 내부 통제기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막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제도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영업 규모 등 영업권 전체 1% 이상인 금융회사 한 70여 개를 대상으로 매년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는 오히려 세 그룹으로 나눠서 1개 그룹에 대해서만 실태 평가를 하고 나머지 두 그룹은 자율 진단으로 즉 셀프 평가로 바꿨습니다. 이 사항 맞습니까? 네, 뭐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와 자율진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효적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크게 네 부분만 짚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깜깜이입니다. 좀 더 강력한 예방 조치인 실태평가는 이제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게 전부고요.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율점검은 더 심각합니다.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를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이 미흡했는지, 어떻게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이익이나 개선 조치가 없습니다. 실태평가의 불이익은 고작 등급 공개뿐입니다. 이후에 이행 점검 여부에 따른 강제성조차 없습니다. 자율점검은 당연히 더 하겠죠. 결과나 그 과정이 부실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율진단 결과 및 이행조치 자료처럼 셀프평가 자체 결과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미흡해도 2022년, 2024년 딱 한 번씩 컨설팅한 게 전부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되는데 예방조치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점은 이제 형식화입니다. 실태평가 때 이사회나 내부통제위원회의 보고자료나 회의록 등을 점검하고 셀프평가의 충실성을 들여다본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지표 내용을 살펴봤어요. 내용 보십시오. 셀프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셀프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평가를 내실 있게 진행했는지 점검이 자체가 안 돼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느냐? 결국은 평가 인력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이유라고 합니다. 현재 소비자 보호팀 6명이 이 큰 일을 80개 회사에 대해서 실태 평가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사업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모두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인력으로 이 중요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방 조치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감원장님, 이런 문제점 개선할 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국민들의 피해가 온전히 생겨나는 것이죠. 취임하시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매우 애쓰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실태평가와 자율진단의 이 제기된 문제점 다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마지막에 좀 답변을 드리고 제가 좀 몇 가지 더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태평가 순환기간을 줄여서 지금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3그룹 이것을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태평가 항목에서 평가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단순한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행 방안도 같이 맞물려서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진단 또한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결과를 공표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제대로 평가해서 이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제도를 훌륭하게 갖춰도 제가 네 번째 문제점으로 얘기했듯이 인력 충원이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같이 인력 충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6명의 인력이 제대로 실태 점검을 하고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실효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의원님이 지적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율진단이 지금 두 단계로 해서 적정과 미흡이라서 도대체 뭐가 적정인지 뭐 미흡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그 부분 대폭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단계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가 5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5단계도 좀 정비를 해야겠습니다만 그 정비된 기준으로 자율진단도 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및 인력과 관련된 부분 이제 저희가 조직 개편을 지금 구체적으로 좀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업권별로 지금 이 소비자 보호 관련된 거를 총괄국 자체를 국 단위나 형편이 여의치가 않으면 최소한 팀 단위로라도 해서 업권별로 지금 다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된 인력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로 인한 현업의 업권의 인력이 좀 부족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는 금융위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인력과 예산을 건의하고 있어서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개선된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율진단 부분을 5개 등급으로 바꾸는 거 이 정도의 형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제점들이 꼼꼼히 살펴져야 됩니다. 예, 그것까지 해서 피드백에 대해서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책무 구조에 따라서 이 부분이 피드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사후 확방문이 더 이상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피해는 점점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융위의 개인 신용정보 사전 예방제도들과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이찬진 금감원장님과 이호건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3가지 개인 신용정보 예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처럼. 하지만 이번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에서 보여주듯이 3가지 사전 예방제도 모두 대형 유출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실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융위는 매년 금융기관 3천여 개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정보 보호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면은 금융보안원이 크로스 체킹해서 점수와 등급을 매기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2024년에 롯데카드가 90점 이상을 받아가지고 A등급을 받은 그 제도입니다. 물론 상시평가제도가 롯데카드 유출 서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처럼 상시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점검과 개선을 통해서 상시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금융위는 매년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기반시설을 보유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 사업자 중 총 475개사가 대상이죠. 롯데카드도 또 여기 대상이기도 합니다. 대상 금융기관들은 매년 금융보안원이나 아니면 민간 보안업체로부터 취약점 분석 평가를 받고요.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2022년에 금융감독원은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롯데카드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요. 당시에 롯데카드가 여러 서버를 점검 목록에서 빼버린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유출 사고 서버인 웹로직 서버도 그 점검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즉, 보안업체의 취약점 분석 평가를 의뢰할 때 의도적으로 주요 서버들을 분석 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것을 금감원이 실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죠. 이 내용 맞습니까? 네. 보고 받으셨어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금감원은 2022년에 롯데카드에 문제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어떠한 시정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2024년이 되어서야 자료처럼 시정 권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롯데카드가 1년 후에 대형 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문제가 있는 처리 과정이라서 생각합니다. 원장님,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왜 2022년도에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도 2년이 지난 뒤에야,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시정 권고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2024년 8월입니다. 그렇게 시정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1년 후에 대형 사고를 터진 그 회사가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행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인지, 이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짧게. 네. 첫 번째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22년 그 롯데카드 정기 검사 때 취약점 분석 평가 관련된 그 미흡 사항 발견해서 검사에서 개선을 요구한 거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2년이나 걸렸는지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변경하는 그 제도 개선을 이제 진행하는데 그 기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 건데, 저도 이 부분이 한 6, 7개월 걸렸다 하더라도 너무 늦어졌던 거에 대해서는 전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예, 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두 번째, 1년 후에. 네, 이 부분 관련돼서 그 저희가 해봤더니 웹로직 서버가 그 롯데카드에 20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5대는 개선을 했고, 근데 그 온라인 결제 용인 2대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보안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것도 이행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안 한 게 이게 실질적으로. 2대가 이행 조치가 안 되는 걸 사후에 저희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위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그 법령 위반 사실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이 절차를 제재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과 결과 그다음에 그 이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정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네, 별도로 말씀 해주십시오. 올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사전 예방제도 마지막인데요.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시설 중에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선정하고 선정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통신 기반 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정보통신보호법에 따라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금융위원장님이 직접 보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 정보통신 기반 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심의된 이행 여부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나 민간기관은 정보통신부에서, 공공기관은 국정원에서 확인합니다. 이 내용 금융위원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된 금융 관련해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은 총 41기관 57개, 그리고 21개 시설이 은행 전자거래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느꼈는데요. 카드사 관련 시스템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모든 결제 수단은 60%, 국민의 60% 이상이 카드를 결제하는데 이 중요 시스템에 카드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예 사전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아직도 보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반드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개선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카드사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과기부 국조실 관계부처랑 빨리 신속히 협의해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추진해서 방안을 좀 이렇게 공유해서 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혁원 위원장님,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대출 관련해서 주금공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제 공사가 전세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올해 8월에 확대 선순위 요건이라는 심사 기준을 강화했는데 정작 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 대출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확대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게 금융입니다. 관련해서 잘 협의해서 이 문제가 전세 사기 대출의 예방 대책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서울보증보험 관련한 내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보증보험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증 서비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제
IMF 이후에 공적 자금이 투여되고 이제 회수하는 기간이 왔기 때문에 회수 절차를 갔는데요. 내년까지 그 기간이 있는 부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좀 성급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예보가 가지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아직 연구 보고서 하나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 과정에서 공공성이 무너지면은 그 여파는 실로 지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보증보험 정책의 책임자이신 만큼 관련 용역도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장식 의원실과 함께 공공성 확대 방안에 대한 이번에 정책 보고서도 발간했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공공성과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운영이 함께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불법 사금융 대출 관련한 건데요. 불법 사금융 대출의 재원이 이제 은행권과 이제 캠코 기부금에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도 확대하고 기금도 더 확대하고 범위도 확대해서 이 문제에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서민들과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생활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기금이 지금 소진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들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의 이 구조로는 재원 출원 구조로는 이거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원 출원 방안에 대해서 같이 서금원하고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이 2개가 남아서요. 예. 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께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작에서 전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마 보고 받으셨는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부 임대인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75명 그리고 피해 금액이 66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세 사기 특별법을 해가지고 피해 구제를 하고 있지만 예방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 청년과 서민들 가장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전세 사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임대인이 2017년부터 20년까지 서울 대방동과 사당동에 다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예를 들어 관악농협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식으로 늘린 다음에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고 결국은 파산시켜가지고 회피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관련해서 최근 금감원에 민원을 냈는데 이게 이제 건물 대출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연관성이 직접성이 떨어진다고 제3자라고 해서 아예 민원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1차적인 원인과 2차적인 원인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고 그 당사자는 여전히 다른 회피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 전에 은행 대출에 대한 적적성이나 부실 대출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한 가지 사례가 아니고요.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증언을 들어보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신축 건물의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그걸 보고 들어갔다가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전수조사까지 나아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들을 좀 점검하면서 살펴보고 관련 대책의 예방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사례와 비슷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그 부분에서 전세 사기 대출 그 피해 사례를 그에 관해서 나오는 은행 업권의 그 잘못된 대출 관행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이 부분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